네, 바로 끝내주는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김여정의 편지 말폭탄 그 이야기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김정은이 전쟁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미국에서 전문가들 의견으로 많이 보도가 사실 됐는데요. 네, 북한이 전쟁을 실제로 결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전쟁을 선언했다라는 건 이제 좀 과하고, 어쨌든 정치적인 선언인 거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쟁을 하겠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는 수년째 들었고, 실제 사회주의 그 헌법에,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핵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그 뭐 전문가 두 분이 이 38 그 놀스에 기고한 글을 좀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데, 저기 원문이 나오네요. 김정은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이 두 분의 저자들이 썼어요.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입니다. 그 두 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전문가를 자처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지만 북한의 그 어떤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고 수십 년간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수십 년간 핵 전문가, 이제 해커 박사는 핵 전문가죠. 핵 전문가이고, 칼린 같은 경우는 CIA에서 수십 년간 이제 동북아 쪽에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과 핵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단으로 들어갔던 분이세요. 로버트 칼린이요? 네, 로버트 칼린이. 그리고 해커 박사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에 왔었죠. 그리고 핵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지금 뭐 읽고 있는 책인데, 그 해커 박사의 책 안에 칼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UN 대표부, 북한의 UN 대표부 모 인사가 칼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칼린은 우리의 성명을 행간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자간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자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왜 우리도 북한 성명서 보면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해석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칼린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인정하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썼나 하고서는 이제 저자를 제일 먼저 봤죠. 네. 그랬더니 칼린하고 해커 박사가 써서 제가 이제 원문을 이제 읽었죠. 그런데 이게 전 국내 언론에서 약간 또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제목 장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누가 어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크게 써가지고 막 클릭질 유도하는 그런 그랬죠. 기사도 많죠. 그 실제 얼마 전에도 뭐 그 10대 일간지의 뭐 언론에서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반대로 보도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언론에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본인들이 유리한 단어만 거두절미하고 제목으로 삼고 내용은 또 다른.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니에요? 정확하게 썼습니까? 정확하게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번역을 했었고요.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 이 칼린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약간 허풍이었다, 그리고 약간 겁주기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그것을 옵션으로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쟁 옵션을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근거가 있나요? 일단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1950년대 그 당시 이제 김일성 아직 살아 있을 때니까요. 김일성이 한참 이제 활동하고 있었을 때죠. 50년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그 김일성의 그 상황과 김일성이 있었던 195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한다, 이렇게 워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네네. 노딜이 가장 큰 결정적인 그 이벤트였고, 60시간 기차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네네네. 비행기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 그리고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본인으로 이어지는 그 3대에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동안 해서 이번에 이제 완성되는 그런 딜을 하러 하노이까지 갔을 텐데, 그때 노딜로 끝나서 굉장히 망신살이 뻗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2019년 하노이가 가장 결정적인, 결국은 정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돌리게 된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필자들의 지금 그 로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있었고, 또 지난해는 또 하마스까지 여러 가지 지금 뭐 홍해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합동 훈련을 한다던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또 이제 윤석열, 바이든
뭐 이제 지금 기시다. 그래서 한미일이 굉장히 결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작용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분석인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불안해서 그 기사 읽고 제가 이건 좀 무서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한두 분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같은 기사를 읽고 조금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한 측에서는 이건 너무 깊은 우려다. 왜냐하면 뻔히 지금 한미일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정확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봤을 때 그렇게 도발 위험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이제 탈북자 출신이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군요. 아니, 지난주에 반농담처럼 2019년에 하노이에서 이 김정은, 김여정의 남매가 너무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연초에 그런 편지가 나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 지금은 그게 전략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를 할 때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외교적 옵션만 추진한다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때 그 싱가포르 회담 2018년에 있었고 또 19년 하노이까지 해서 어쨌든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여지를 두고 좀 어쨌든 희망적인 사고를 북한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바뀌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선제 타격까지 언급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한테 이제 옵션은 정말 좁아지는 건가? 그래서 군사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칼린이나 해커 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와중에 또 김정은이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서 한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난해 말에 전원회의라는 걸 열었죠.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이제 전원회의를 엽니다. 그것은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정하는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열리는데 2018년까지인가 신년사를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해서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 굉장히 은둔형이다 그래서 김정일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매년 신년 육성을 하고 뭐 양복을 입고 나오고 이래서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했어요. 근데 그 신년사가 전원회의로 이제 대체된 게 바로 19년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육성이 그때부터 잘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원회의의 내용, 그 결론을 이제 신년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지난해 결정하고 어제 열린 최고인민 그 회의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걸 하는 어떤 절차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어떤 핵심과 에센스를 김여정의 신년 메시지 그 이천자라는 그 글자 안에 그 본인들의 속내를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이미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2월에 적대적인 교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와 나라가 관계가 아니라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게 기본 합의서의 기본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거 아니고 국가 대 국가고 우리는 교전국이고 절대적으로 통일할 수 없는 적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김정은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죠. 그 전까지는 적국으로 규정은 안 돼 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국을 표현상에서는 뭐 더한 표현도 많이 나왔지만 이 헌법상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었고 그 이번에 이제 이런 겁니다. 북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주 뭐 민족대단결 평화 이런 것들은 기본 합의서, 그러니까 91년에 합의했던 기본 합의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 간은 이제 특수하고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이제 평화통일에 매진하자 이런 정신이었는데 그 표현 자체를 이제 삭제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말폭탄뿐만 아니라 헌법으로도 우리는 명시해서 이게 우리 국가 정책이라는 걸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북한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이제 해커 박사나 칼린 연구원이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하고는 뭐 적대적으로 돌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는 또 계속 대화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전에 하던 걸 보면 그 북미 관계 개선도 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텐데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100%는 없죠. 항상 99.9만 있고 뭐 절대라는 거는 없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확실하게 그 지난해 전원회의와 이번에 최고인문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정했고 하지만 역시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우리는 이제 11월 대선 그 미국의 대선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대선에 재선이 된다면 북한도 어쨌든 그쪽도 사람들인데 약간의 기대는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노이 때 워낙 처참하게 그 회담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노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북한이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과연 트럼프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좀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그 포퓰리스트라고 제가 이제 좀 비판하면서 시작했는데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포퓰리스트는 맞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면적이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악마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인간이라는 게 또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말 대통령이 또 되면 우리 이제 기억해 보시면 뭐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등, 뭐 방위비를 5배, 10배 내라는 등, 뭐 나토 해체한다는 등, 탈퇴한다는 등 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4년 동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과 미국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게 역사에 뭐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11월 대선을 봐야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다 100%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북한이 전쟁 안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지금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력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핵을 쓰는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얻을 게 있을까요? 그냥 뭐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요. 본인들이 심지어 질 걸 알면서도 혹은 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은 뭐 독재자가 됐던 아니면은 뭐 호전적인 사람이 됐던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게 합리적인 판단 끝에 나오는 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제가 뭐 통계는 없습니다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오판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오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 푸틴을 보더라도 전쟁이 저렇게 일어난다고 정말 21세기에 정말 그 누군가 영토를 침공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놀라운데 어쨌든 불과 2년 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칼린과 해커 박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관측인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친 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연 저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100% 배제, 누가 봐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사실은 뭐 잃을 게 더 많은 쪽은 남한이잖아요. 명확하게 본다면, 그렇죠. 뭐 GDP나 등등 봤을 때 아주 그냥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근데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잃을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설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전쟁은 전혀 옵션이 아닐 것이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었다면 아니. 김정은은 그거 하나 옵션을 삼을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라고 약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버트 칼린하고 지그프리트 해커 두 분이 쓴 글에 의하면 내용들입니다. 네네. 아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 없다가 생겼다. 가능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왔던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 글까지 쓸 정도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의 그 기사를 읽었는데 예전에 그 직접 협상에도 참여했던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협상에 참여했던 그분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도 한 몇 년 안에 여기는 이제 한반도로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분의 논리는 이제 한반도를 제가 이제 전문을 읽지 않았지만 한반도라기보다 예를 들어 이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을 도울 테고 대만을 도우려면 이제 미국이 들어갈 테고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이제 미국이 들어가면 과연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뭐 그런 걸 한번 시나리오를 마련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주한미군 네 개 대대 가운데 뭐 두 개 대대를 뭐 보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작년 1월에 그 미국 전략 연구소에서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동북아 문제에 수십 년간 그 관여를 했던 분들의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마냥 남의 나라 얘기, 마냥 중동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되네요. 저는 막 땀이 나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동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15일이니까 오늘이 16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현지 시간 15일 영국이었는데 영국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냉전 시대에는 상대가 이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불안정하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국방장관이 어제 공개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나 북한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매드라고 하죠. 이제 상호 확증 파괴. 내가 공격하면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전쟁을 안 했던 그 차가운 평화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냉전이랬던 그랬던 시절이고. 근데 지금 이 영국 국방장관 얘기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성이 작동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지금 이란이나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은 과연 그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준비해야 돼라는 게 또 어저께 그 공개된 연설에 나왔던 멘트였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멘트와 영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날마다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죠.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얘기 좀 이따가 최승병 박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남아서 오늘 그 1시 반까지 쭉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비이성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이제 땀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그래도 미국 대선이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 대선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호감을 여러 번 표시하기도 했고 그랬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나요? 그 흥미로운 게 트럼프가 이제 대놓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 막 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김정은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아요. 스마트하다고 표현하고, 굉장히 영리하다고 표현하고, 이제 그러니까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우린 잘 지냈어.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지금 나오네요. 김정은이 나 좋아하고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지냈다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바이든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호감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도 약간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워딩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뭐 시진핑에 대해서는 욕도 했지만 또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느낌을 갖고 있구나. 트럼프는 워딩 속에. 이른바 스트롱맨.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그렇게 뭐 어쨌든 그 지배한다는 것, 뭐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워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트럼프가 무슨 저런 얘기까지 하지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2018년이었나요? 처음에는 막 뭐 너 미사일 있냐? 나는 더 큰 미사일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 유치하게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또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런가 보죠. 그렇죠. 늑다리 망나니 뭐 여기까지 다 나왔었죠. 뭐 로켓맨 나오고 그게 이제 네네. 2017년 공개적으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었고 네. 그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워딩 나왔던 게 2017년인데 이제 18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네. 그때 유엔 그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에 갔었던 사람 손에 그 트럼프의 메시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한 3년 뒤에 드러난 사실인데 네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물꼬가 트이면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다 싫어하는데 네. 어쨌든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뭔가 그래도 좋아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아니 저 죄의식까지 싫어합니다. 실기는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워딩을 너무 싫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트럼프 얘기를 오늘 자세히는 못 다룰 것 같지만 지금 네. 아이오와 코커스 미국의 결과가 네. 지금 지난 밤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 계속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거는 화면 나옵니다. 네. 52, 20, 18 뭐 저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그 미국 언론들이 주목했던 건 과연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득표하느냐 네네. 아이오와에서 왜냐면 이제 첫 코커스고 워낙 뭐 풍향계 이런 얘기를 듣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끈하게 50% 뭐 너끈 아니죠. 어쨌든 52%로 일단 50 과반을 확보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번에 2위 싸움이었잖아요. 네네. 2위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안전하게 2위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뉴햄프셔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숫자를 보면은 그 디샌티스가 20이고 지금 니키 헤일리가 18 정도니까 네네, 비슷비슷하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헤일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숫자를 보면. 네. 니키 헤일리가 따라잡을 거라는 기사도 요즘 막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저걸 보면은 따라잡는 수준까지는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니키 헤일리가 예를 들어 뭐 25, 디샌티스가 뭐 한 15 정도면 이제 니키 헤일리가 확실하게 그 추동의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쭉 갈 수 있을 텐데 미세하게 이긴다고 해도 그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또 사표 방지 심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렇게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50% 이상을 득하면 그 다음에 코커스나 뭐 프라이머리 다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좀 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트럼프로 쏠리면 상에 가면 이승원 평론가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이 전쟁은 안 일어나고 조금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전쟁은 어쨌든 네, 그 53년 생각을. 이후에 안 일어났지만 네 어쨌든 지금 서로 뭐 선제 타격하고 뭐 적대적인 두 교전국 이런 말폭탄이 터지는 시기보다는 네네.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쨌든 대화하고 외교가 작동했던 시기가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어떤 사람이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말폭탄만 터뜨리고 누가 더 센 말 하는지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골목대장들도 아니고 그 어느 쪽을 봐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외교와 대화가 작동하는 시기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이 아닌가요? 큰 건가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네.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서 참.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운데. 답답하죠. 네. 저는 또 다른 스트롱맨 푸틴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기사가 또 나왔는데 방북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또 김정은이 전쟁을 앞두고 뭔가 팀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줘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최선희가 어제 날라갔죠. 최선희가 날라가고 바로 어제 밤에 이제 나왔던 뉴스 속보가 이제 조만간 푸틴이 방북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쟁에서 북한 쪽 뭐 폭탄이 발견됐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경고를 했고 실제 그런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9월에 우주기지국에서 만났잖아요. 푸틴과 김정은이. 그래서 그 둘이 왜 만나냐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푸틴이 우리 여기서 만난 거 보면 모르겠느냐. 우리는 협력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정찰 위성 그 이후엔 북한이 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본다면 훨씬 더 군사적인 협력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를 더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속보가 나온 게 그렇다면 이제 푸틴이 언제 갈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예측 기사들인데 아마 올해 안에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협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한미일이 모일수록 북중러가 어쨌든 모이는 게 항상 이게 서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북중러가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고 네. 셋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쇼윈도 부부처럼 앞에 나가면 굉장히 웃으면서 뭐 이렇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있고 실제 군사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쪽에서도 어쨌든 힘을 결집시켜야 된다라는 그 반작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북중러는 더더욱 공고한 그 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서로 안 좋아하더라도.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인데 다음에 그런 분석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언급한 전쟁이라는 게 허세가 아니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자세히 다뤄봤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이따 광고 좀 보시고 나서 최승병 박사 나오셔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얘기 좀 해주실 거고 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실제 이게 그렇게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전쟁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광고 끝나고 나서 최승병 박사님 오시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승원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